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날 26학년도 교사 선발 시험, 그래서 이제 교육학 시험도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25학년도와 26학년도 교육학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부하기 앞서서 이전에 올려놨던 과목별 그리고 영역별로 문제들을 묶어서 설명했던 내용을 공부해야 지금 공부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맥락성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교육과정 부분인데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5학년도에는 타일러의 목표 설정이 출제되었는데, 타일러는 뭐 이전에도 계속 출제되었죠. 2019년, 그 다음에 2017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이론가를 들라 그러면 역시 타일러하고 브루너죠.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2014년 출시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출제되었지만 여전히 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워커의 모형이 출제되었는데요. 이 워커의 모형은 2018년에 출제되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초점을 달리하면서, 그러나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출제된 워커의 모형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그것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뭔가? 그러면 이 말 자체로, 그죠?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다. 그럼 학교의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죠. 학생 개개인들의 능력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요구라든지, 또 오늘날 강조하는 진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의 특성뿐만 아니라 교사의 특성도 중요하죠. 교사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학교에서의 어떤 시설이나 설비 등등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한 가지. 이제 26년 이 워커의 모형은 이어서 우리가 보겠지만 2018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때 출제될 때는 이 모형의 명칭을 물었어요. 그때 명칭은 이 자연주의 모형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한 가지인데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게 써놨습니다. 자, 그 모형의 특징은 명칭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개발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개발된다라는 표현은 너무 나이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물론 2018년 문제에 보면 훨씬 더 의미를 찾아내기 쉽겠지만 그런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사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교육과정 개발로 이어진다, 막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수기 모형을 배웠다고 했는데 2018년의 내용은 수기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 개발하는 여러 교사들이 뭐 다양한 관점도 있고 다양한 의견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표현되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문제를 아직 여러분들이 안 봤다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이전에 해설에서 그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바람직한 자세 한 가지. 이거는 뭐 2018년 문제를 보고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봅시다. 자, 2018년 문제. 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과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간에는 차이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이라는 것은 그냥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동기, 흥미, 진로 뭐 이 정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한 30년 동안 교직 생활 하는데 학생의 특성 그 정도 네 가지로만 표현하면 그 무리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26년 문제에서 조금 전에 자, 이 수기 단계, 이게 이제 수기 단계인데 수기 단계에서 배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뭔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여러 교사들과 논쟁도 하고 합의도 이루는 그런 심사숙고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뭐 그게 정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4년까지는 이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한 이 영상 제작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문제죠. 25학년도 선발시험의 문제인데요. 자, 타일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에 2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를 보면 또 재밌는 게, 자, 타일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자원이 있잖아요. 사회적 요구라든지 학습자의 특성이라든지 교과 전문가의 의견, 또 이런 것들은 또 이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자,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걸 묻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타일러의 내용 조직의 원리 세 가지, 뭐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이 출제되었고, 2019학년도에는 모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모둠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었을까? 또 이 아이들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졌을까? 그래서 타일러의 이 두 가지 내용 선정의 원리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출제되었는데요. 25학년대에는 저 어쨌든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라. 이때 예시를 들 때는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대는 것이 뭐 적절합니다. 뭐 그거 아니라도 되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자원을 뭡니까? 이 사회적 요구, 학습자 특성, 전문가 의견, 이 세 가지 자원을 고려해서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잠정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이 두 가지의 걸음장치, 체다 그러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교육 철학인 거죠. 그러면 교육 철학이라는 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잠정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가치로냐?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가치로운 이 목표인가?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와 이유를 제시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교육 철학의 사례를 본다라면, 자,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분석하고 뭐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다라면 이 목표는 다분히 학생 중심이고 또 오늘날 강조하는 문제 중심, 이런 학습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실천적이고 뭐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런 예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심리학인데요. 학습 심리학이라는 이 체는 잠정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과연 아이들의 수준에서 성취 가능한가, 달성 가능한가, 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타일러와 브루너가 양대 산맥이다. 그러면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브루너의 지식 구조의 세 가지 표현 방식을 가지고 이 사례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브루너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학습 능력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활동적 표현,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면 영상적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표현, 이런 어떤 표현을 적절하게 우리가 쓰는 것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교과 지식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소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초등학교 이전 단계 아이들한테는 직접 시소를 뭡니까? 타보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시소의 원리를 학습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쯤 되면 뭐 도형이라든지 이미지 이를 활용하여 시소의 원리를 뭐 학습한다.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쯤 되면 수학 공식을 통해서 뭐 시소의 원리를 학습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징적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가 얼마나 구체화되는가, 얼마나 또 추상화되는가, 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고 그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결국 각 발달 단계의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컨대 유치원 아이들 같으면 뭐 시소를 직접 타봄으로써 학습한다라는 그런 예시가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렇게 타봄으로써 시소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바로 사례와 이유가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 되겠습니다. 25학년도에는 구성주의의 조나센이 출제되었는데요. 뭐 20년도에는 이때 이제 구성주의, 이때 반영된 것은 비고스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착 수업, 2018년에는 PBL, 또 2017년에는 뭐 구성주의 교수활동. 굉장히 구성주의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성주의라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를,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지 않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에는 라이글루스가 새로 출제되었는데요. 자, 새로 출제되었지만 실제로 묻는 내용은 우리가 언어적이고 평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지식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BL이라든지 비고스키라든지 정착 수업이라든지 뭐 조나센, 이거는 구성주의의 4인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26년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학생들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 자, 이것은 학습자 특성의 어떤 영역인가? 자, 여러분들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한다. 이게 인지적 영역입니까? 정의적 영역입니까? 인지적 영역이잖아요. 이건 뭐 라이글루스를 물었지만 이건 그냥 상식이죠. 물론 라이글루스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학생들의 우리가 정의적 영역이라고 본다면 아이들의 어떤 흥미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의적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라이글루스의 이론인데 지금 잘 봐야 돼요. 그의 이론에 따라서 학습 내용의 정수, 이텀이라는 것을 찾아서 계열화하겠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에 보면 2022년도에 딕과 앤 캐리의 모형에서 교수 전략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때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본문에 영어 단어가 나오면 지워버려라. 그러면 교수 전략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그런 딕과 캐리가 얘기했던, 어느 누가 얘기했던 교수 전략이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수업 지도안 작성하잖아요. 그게 교수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학습 목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내용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위계할 것인가? 또 수업 방법은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것인가? 매체는 어떻게 활용할까? 아이들의 동기는 또 어떻게 불러일으킬까? 형성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딕과 캐리의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쓰라 했지만 그거는 어느 누가 되든 교수 전략에 아까 우리가 지도 안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당면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틈이 정수라는 것은 그냥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본적인 내용, 브루너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지식의 구조예요. 그럼 만일에 이 다음에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이론을 살펴보았다. 뭐 지식의 구조를 찾아서 계열하자. 그러면 지식의 구조는 뭔가? 그 각 교과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원리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정수란 말을 지어봅시다. 그러면 학습 내용에 무엇을 찾아서 계열을 하자. 자, 아까 교육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2017년에 타일러의 계열성의 원리가 출제되었어요. 또 2023년에 브루너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보면 자, 학문적인 어떤 지식,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안 두 가지.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뭘 썼겠습니까? 뭐 핵심 개념을 찾아서 뭐 위계적으로 조직한다. 또는 뭐 나선형으로 한다. 뭐 등등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열화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용을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점차적으로 심화 확산시켜가는 그게 바로 계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법. 자,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비유법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비유법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비유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비유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오랫동안 뭐 기억하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이 예시들은 어떤 질문이 나오든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교사가 왜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까? 그게 학생들한테 주는 효과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들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는 무조건 인지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교사가 열심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교과 내용을 보다 쉽게,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폭넓게 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정의적으로 간다면 교사가 열심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동기를 형성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은 앞으로 우리가 교육학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가장 상식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교육학 시험은 학자를 다르게 한다라든지 이번에 보면 뭐 정수라는 개념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뭐 또 불운으로 본다라면 지식의 구조를 쓴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달라질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해야 되는 것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두 가지로 구분하면 모든 우리가 교육학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 두 가지 쓰라 그러면 그렇게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면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학년도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조나선의 모형에 따라서 이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장면에서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이렇게 이제 출제되었는데요. 이어서 보게 될 2018년 문제에서는 구성주의 그러니까 이제 PBL에서 문제의 특성과 학습 효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25년도 거와 18년도 거는 질문이 유사하죠. 어떤 특성을 가진 문제를 선정해야 되는가? 그것이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는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이외의 교사 지원 활동 이것도 좀 오래된 문제지만 2008년 문제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문제는 이어서 이루어지는 2018년 문제의 거의 뭐 반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2018년에 보면 PBL 문제중심 학습이죠. 구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 중에 하나
하나가 아닙니까? 그죠? 이때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은 뭔가? 25년 문제와 똑같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학습 효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뭐 비구조화된 과제, 실생활의 사례를 반영한 과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아까 25년에서 자 문제의 특성과 역할이란 말이나, 그러면 이때 이 비구조화되고 실생활의 사례를 반영한 그런 문제가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럼 2018년에 제시문에 보면 학습의 흥미를 높인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인다, 뭐 이렇게 써도 그것이 적절한 하나의 답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지원,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 자, 2008년도에 보면 조나슨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에서 교수자의 교수활동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범이라는 모델링, 그 다음에 코칭, 그 다음에 비계 설정, 뭐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어쨌든 25년도에 출제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교사의 수업 행동은 교사가 늘 시범을 보이죠. 수학에서 문제 풀 때조차도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칠판에 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이해했는지 뭐 질문해보고, 또 잘못 이해한 부분은 다시 알려주잖아요. 그게 코칭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다가 칠판에다가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각자 풀어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쭉 다니면서 아이들 푸는 걸 관찰하고 좀 못 푸는 아이들한테는 적절한 단서를 제시하고 뭐 도움을 주는 이런 비계 설정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교육평가가 되겠는데요. 자, 교육평가는 25학년도에는 준거참조에서 준거 설정 방법이라는 게 나왔고, 평가의 기본 과정 이렇게 출제되었는데요. 준거참조 평가는 뭐 2018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 22년 뭐 준거지향이나 준거참조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2015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성장참조 평가가 있는데요. 성장참조 평가는 2018년에 가면 이때 능력참조와 성장참조 평가가 출제되었죠. 그럼 능력참조 평가는 다시 24년도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참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해설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13년 동안의 교육학 출제가 어떤 내용이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가를 이해해야만이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전략을 구상하고 뭐 이렇게 학습해가라,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인데요. 자기평가 21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브릭이라는 건데, 자, 루브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를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도구가 루브릭이에요. 그럼 뭐 자기평가에도 쓸 수 있고, 동료평가에도 쓸 수 있고, 수행평가의 과정에서도 쓸 수 있고. 자, 그건 또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6년 교육평가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 성장참조평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장참조평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뭔가? 성장참조라는 것은 비포 애프터죠.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 자, 중간고사 성적이 쭉 이렇게 산출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성적과 중간고사 성적을 비교해서 학생들 각자가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판단 다음에는 교사가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중간 기말이란 말은 쓰지 않고 1차 고사, 2차 고사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 기말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참조가 갖는 교육적 의의는 뭔가? 자, 준거참조 평가가 계속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또 2018년에 성장참조, 능력참조가 출제됐다 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는 중거 참조와 기준 참조, 성장 참조, 능력 참조가 있죠. 그러면 성장 참조 평가가 갖는 교육적 의의는 결국 다른 아이들하고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향상을 이루었는가. 그러면 예컨대 성적이 어떤 아이가 중간고사가 70점인데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교사가 너는 어떤 학습 전략을 활용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랐는가? 뭐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발표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면 그게 일종의 또 모델링이 되죠. 또 대리 강화가 되죠. 자, 그래서 교육적 의의는 학생 개개인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향상을 이루었는가, 향상을 이루게 된 그 과정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학생들한테 다음 더 나은 향상을 위한 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 이거는 21학년도 문제 그대로예요. 자기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 교사가 할 일이 뭐냐. 이게 뭐 수행평가가 되든 동료평가가 되든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버릭이에요. 자, 루버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교육 실습을 가거나 또는 갔다 왔거나 그러면 교실 뒷면에 보면 교사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데 예컨대 뭐 국어 교사가 붙여놓은 걸 이렇게 본다라면 어떤 뭐 독성 감상문을 읽고 뭐 어떻게 해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읽어보면 자, 어떻게 해왔을 때 상을 줄지, 상중하로 예컨대 등급을 준다 했을 때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 교사가 할 일은 뭔가? 그거는 또 쉽게 얘기하면 평가 준거 또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제시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26년 문제가 과거의 시험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24학년도 문제까지는 이전 과목별로 해설해 놓은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했겠지만, 그죠? 그래야 이제 지금 25년과 26년에 출제 맥락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래서 뭐 능력 참조도 있고 성장 참조도 있고, 그 다음에 박 교사가 제안하는 이때 평가, 이때는 뭐 중거 참조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1년에 가면 자,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뭐 결국 26년도에 나왔던 학생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 지금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뭐 자기 평가죠. 그래서 자, 이때 물었던 것은 이제 효과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아까 교육 방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효과 두 가지를 질문이 나오면 하나는 인지적인 측면으로 정의적 측면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 내용 또한 과거의 동영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25년 이제 교육평가에 보면 중거 참조 평가에서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중거 설정의 방법 한 가지라는 것이 이제 질문으로 나오는데요. 자, 중거 설정의 방법은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각 교과별 교육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 운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각 또 구분한 영역 내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가, 그걸 고려해서 중거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꽤 복잡하죠. 그러면 좀 쉽게 합시다. 자, 중거 참조 평가에서 중거 설정의 방법은 그냥 성취 기준을 세분화하여 그것을 성취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얘기는 성취 기준을 어떤 수준으로 나누어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것을 중거로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그죠? 만일에 우리가 체육의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의 어떤 특거리를 가지고 교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특거리의 자세와 횟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준거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상이라는 어떤 점수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특거리 동작이 정확하고 10회를 했을 때 상이다. 그러면 예컨대 또 이제 중이라는 준거는 특거리 동작이 대체로 정확하고 한 7회 정도 했을 때, 하라면 가장 낮은 단계라면 특거리 동작이 부정확하고 3회 이하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제시하면 그것이 바로 준거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가 갖는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평가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뭐 심리운동적 영역, 그러니까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것도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지속성이라는 측면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단평가, 형성평가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평가는 어느 한 시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의 과정에서, 또 수업이 마쳤을 때, 뭐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죠. 교사가 자 뭐 서술형으로 같은 지필고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관찰을 한다라든지, 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평가의 기본 과정이 되겠고, 그죠? 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뭐 자기평가 또는 성장참조평가 또는 능력참조평가에 근거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한다. 뭐 이런 것들도 평가의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행정이 되겠는데요. 자, 교육행정의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는 교원연수, 22년도에도 교원연수고요. 근데 이제 26년도에는 뭐 새로운 하나의 개념, 뭐 직무연수가 출제되었는데, 나머지 3점은 과거의 반복이거나 상식입니다. 좀 이따 보겠고요. 25년도에 카처의 지도성이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당혹스러웠다. 당혹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혹스럽다는 얘기는 단지 애원 내용이, 암기했던 내용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판단할 때의 기준이고,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언어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로 바로 봅시다. 자, 26년도에 나온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 이수한 모든 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관 중심의 연수였다. 내용이 뭔가? 교육 이론이나 방법 및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이 목적이었다.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이다. 자, 이때 이 연수들을 포괄하는 명칭, 그러면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까지도 다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은 직무연수입니다. 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점은 봅시다. 자, 김 교사가 추천받은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이제 자, 교과 협의회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컨설팅, 이러한 것들이 학교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학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학습 조직이라는 것이 이미 2015년에 출제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학공하고 같은 얘기거든. 그 다음에 수업 컨설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동료장학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친한 교사들끼리 서로 수업을 공개하고, 또 수업을 이렇게 관찰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지금 교과협의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컨설팅은 교사가 혼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학교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뭐 협업 중심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아까 학습 조직이 출제됐다 했지만 자, 학교가 서로 배우고 나누는 이런 학습 중심의 어떤 조직 문화가 뭐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디지털 역량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전무적 학생 공동체나 수업 컨설팅을 통해서 자, 디지털 기반의 어떤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 수업을 한다, 학생 평가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과목별로 학년별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또 학교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두 가지.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질문 그대로입니다. 볼까요? 자, 22년도에 자, 선생님들 간 활발한 정보 공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해요. 자, 구체적인 방안. 이때 이제 22년은 교육행정이라는 이전의 어떤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 그러면 여기 하나를 가져와서 단서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26년도 문제에는 자, 어쨌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교과협의회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수업 컨설팅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겠죠. 예컨대 예산의 문제를 본다면 자, 교사들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교사들끼리 자기 수업을 관찰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간단한 보고서로 만들면 그게 이제 교사들의 공동 연구가 되는 거고, 그죠? 또는 도서 구입비를 제공한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 사례를 듣는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앞서 이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같은 예산도 있겠지만 또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이 수업 컨설팅이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언제 이루어질지 거기에서 어떤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잡무에서 조금 재배시켜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나왔던 구체적인 방안을 26년도에 답안에 쓴다고 해서 틀립니까?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25년 문제인데요. 카트가 출제되었는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당혹해하면 안 돼요. 본문 내용을 잘 읽고 또 그 본문 속의 내용의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자, 경력교사가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능력도 키운다면 선생님의 교직 생활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면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죠. 그럼 학교에는 자, 교사도 있고 행정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실과 같은 조리 담당해주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그와 관련된 능력이라면 뭡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능력이죠. 그게 바로 대인관계 능력, 인간관계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 학생들과 관련해서 실천하는 사례는 아이들하고 뭘 할 것인가로 써야 되겠고 동료 교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 사례는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19년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있겠지만 예컨대 또 제가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자 2015년에 학습 조직이 출제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년도에 조금 전에 전무적 학습 공동체나 수업 컨설팅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또한 지금 문제의 맥락과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대인관계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 그러면 예컨대 교사들이 요즘 학교에 보면 뭡니까? 수업 나눔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뭐 가을에 하기도 하고 봄에 하기도 하고 자 자기 수업을 공개하는 거죠. 그때는 다른 교사들도 와서 보고 학부모들도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나눔을 통해서 자, 이 수업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끼리 함께 지도안을 만들고 뭐 매체도 같이 만들고 또 뭐 팀티칭을 해서 서로 그 수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 되면 동료 교사와 관련한 대인관계 능력이 뭐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2019년 문제에서도 바로 이어서 갈 텐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봅시다. 왜? 유사한 질문의 반복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2019년에는 바스의 지도성, 여러분들 지도성 이론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혁적 지도성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이 변혁적 지도성의 내용들을 제시했어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높이자, 아이들한테 뭐 동기와 자존감을 높여주자,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자 등등등. 이게 변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이때 물은 것은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혁적 지도성이죠. 그런데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자, 여기서 설명하는 방안 두 가지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카츠가 얘기했던 동료 교사와 관련해서 대인관계 능력의 실천 사례, 그 질문이나 지금 질문이나 답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교육화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봅시다. 자, 교사가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동료 교사와 함께 교사 도덕성 향상 방안에 대한 어떤 서적을 구입해서 여러 명이 같이 읽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토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덕적 기준이 높은 교사로서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도덕성을 기르기 위한 신장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아까 카츠가 얘기했던 동료 교사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2019년 문제에 보면 저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자. 그러면 똑같은 거죠. 같은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끼리 또는 뭐 같은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동료 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뭐 전문가를 초청해서 뭐 강의를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 서적을 통해서 함께 읽고 의견 나누고 토론하고 공유하고 뭐 이렇게 되면 바로 변혁적 지도성이 신장되겠죠. 그러면 카츠로 가면 그렇게 하면 역시 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전 사례가 되겠죠. 그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기출문제의 해설은 우리 경남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이제 제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특강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것이 또 학습 과제로 갑니다. 제가 분석 틀을 제시하고 따박따박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무엇이 나왔고 질문은 어떠한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수 있는 키워드는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출제된다라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학습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 13년 동안 교육학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그게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다라면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도 없고 하나의 모범적인 하나의 답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고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 임용에서 계속 구성주의 나오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해서 이 다음에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25, 26 강의 그러니까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